오늘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책의 저자이신 천준범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목이 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지금 뭐 방송 전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었는지 법을 활용해서 이런 거보다는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그 지위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부를 늘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대주주들의 어떤 이런 모럴 해저드와 가까운 그 같은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로부터 좀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법 얘기라고 하고 또 재벌 얘기라고 하면은 아니 뭐 뻔한 얘기 재벌들 고생해서 돈 번 얘기 뻔한 얘기니까는 뭐 재미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법 얘기 재벌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 책에 좀 담아봤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이런 관련된 일들이 좀 몇 건 있어가지고 그 역시 주식 투자는 그 미국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주식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배우기 전에 투자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재벌법부터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재벌법이라는 게 뭡니까? 재벌법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붙인 그 법들은 대부분 그냥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이고 회사법.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저기 쪼개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같은 거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이것들은 대부분 재벌의 어떤 그런 모랄 해저드 같은 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재벌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니까 재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재벌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법이란 말을 제가 두 가지로 썼는데 재벌이 막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어차피 개인이고 그냥 다 돈 벌고 싶은 개인이라서 재벌이 돈을 벌고 싶은 방법을 개발을 하면 법이 그거를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재벌이 돈 버는 방법, 재벌을 규제하는 법 둘 다 재벌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재벌들, 그러니까 재벌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대기업의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대기업의 대주주 혹은 경영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법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나요? 비법들이 뭐 자신들만의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를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가장 좀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그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는 것이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게 물론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경영을 잘해야죠. 경영을 잘해야 되지만 주식이 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주가가 올라야죠. 근데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식이 돈 잘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이제 배당을 보고 있습니다. 아, 배당. 네. 한국 회사들은 배당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박하죠. 해도 조금 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 35%에서 40% 정도는 배당을 하는데 1년 순수익에.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는 한 20%에서 25% 정도 평균 그 정도밖에 배당을 안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주주들도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배당을 왜 이렇게 안 하나? 배당 받으면 자기도 좋은 건데. 그렇죠. 자기도 그만큼 돈을 받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이제 소위 외국에서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소위 모랄 해저드 같은 방법들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금지가 잘 안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구멍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산 주식이 디스카운트라니 이게 한국 주식이. 그러니까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 오르니까. 회사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회사 주식이 안 올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계속 저평가됐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그렇게 안 좋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면 아 이래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구나 너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들 대주주들을 위한 어떤 그 경영 방식들 네. 그 방식이 결국 그들의 재테크 비법인 네.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전체 회사의 그 가치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소액주주들을 네, 위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위안 정책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럼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지금 막 주식 시작하시는 2030은 잘 모르실 사건인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삼성 이제 에버랜드 그 네. 전환사채 사건부터 시작되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위 몰아주기라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뭘 몰아줘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비싸 보이는 거를 싸게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IP랄지 소위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이런 것들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밀어주고 몰아주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전에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장된 기업 A가 있고 네. 그 상장되지 않은 그 자기네 지분이 많은 가족 지분이 많은 네. B가 있으면 상표권은 예를 들어서 이 B에 있어가지고 네. 엄청난 상표권료를 이쪽에다 지불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많이 했고 거기에 가장 뭐 저희 법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글로비스 사건이죠. 네. 이번에도 그 현대차 충당금 몇 조 원 그 쌓는 것 때문에 네. 그 얘기가 많죠. 글로비스 그 경영권 그 네. 올리기 위해서 가격 올리기 위해서. 네. 글로비스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자본금 50억짜리 비상장 회사였죠. 아, 작았네요. 네, 2001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두 재벌 대주주 두 명이 만들었었죠. 네. 누구죠? 정문구, 정의선 이제 가족 둘이 네.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네. 딱 해서 50억을 딱 내가지고 만든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그 글로비스의 매출액이 2천억을 찍었습니다. 전체 현대차에서 몰아줬군요, 매출을, 네. 일을. 네네. 그래서 물류회사인데, 뭐, 물류회사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그 회사에서 어떤 트럭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어떤 지입제나 그냥 개인 트럭들을 모아가지고 물류를 하는데, 그 트럭들을 원래는 제3의 회사하고 거래하던 거를 글로비스로 다 이제 이전시켰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01년에 매출액이 2천억이 나왔고, 5년 만에 첫 해 나왔고 5년 후에는 이제 1.5천억을 찍었고요. 바로 상장했죠. 코스피로 직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50억 가지고 시작한 그 회사가 얼마나 큰 가치로 됐겠어요? 네, 몇 조 원 가치 아닌가요? 요즘은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저도 요즘은 안 모르겠어요. 네, 코스피에 뭐 굉장히 상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식은 되게 흔한 방식이죠. 자녀들한테 네. 비상장 회사 하나 만들어주고 네. 거기에다가 계열사들의 모두 일감 몰아주기. 네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그 법에 걸리는 행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내 회사의 이익을 저쪽에다 몰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리적인 걸 잘 모르시더라도 어떤 직감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들이 잘 막혀지지 않고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쉬운 게 우리나라는 그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는 그 이사들, 네.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어떤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회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그런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로비스 건 같은 경우면 어떤 특정 주주가 만든 회사한테 회사가 일을 몰아주면 그 주주한테만 불평등하게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 법상 소위 충실 의무, 듀티 오브 로열티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은 뭐 잘못하면 깜빵 가던데. 많이 가죠. 뭐 네. 이거는 미국 자본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데 재작년인가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마디 올렸다가 기억나요? 네, 200억 정도 벌금 물고 이사회 의장에서도 바로 쫓겨나고. 그때 뭐라고 말을 했었죠? 상장 폐지 준비됐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관없다. 돈 네. 확보해가지고. 네, 워낙 뭐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싸우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러다가 됐다, 이제 나 상장 폐지한다, 돈 됐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렸는데 바로 뭐 벌금 날아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도 네. 보니까 그 집단 소송 있잖아요. 거기다 네. 또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내가 손해 본 책임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돈을 물어주는 네. 그런 제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쉽게 어떤 그런 잘못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100% 적발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발될 확률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은 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확률이 낮을수록 벌금은 여러 배로 올라갈수록 그게 이제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렇게 철저한데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쓴 이유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실 때 이런 걸 모르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또 공개 매수를 하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런 법들이 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좀 불리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에게 불공정한 고쳐야만 하는 미국 스탠다드 따라서 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몇 가지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희 일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합병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공개 매수를 하거나 그런 주식 매수 청구를 하거나 할 때 무조건 시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도 네. 한 달 전 평균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가는 계속 변하잖아요. 뭐 꼭 주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오를 때가 있고 그렇죠. 내릴 때가 있고 경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이나 주식 교환을 할 때 가장 낮을 때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개 매수할 때 가장 싸게 사주면 좋으니까요. 그럴 때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한 달 평균으로만 하게 돼 있고 다른 예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그 공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네, 한 달 직전. 근데 그거는 너무 너무 짧은 기간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상장 회사에서 그런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글로비스처럼 어떤 대기업이 그 대주주가 그런 회사, 가족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긴 상장 회사인데 이렇게 일감 몰아줘서 매출이라든가 이익 쫙 올려서 같이 올린 다음에 두 회사를 합병해 버리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장 회사는 계속 가격을 좀 누르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 합병 비율이 비상장 회사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여기는 벌어집니다. 이익이라든 이런저런 거 따져가지고 제대로 같이 인정받고. 네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당에서. 그거 외에는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 지수가 너무 기존 지금 10년째 박스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그런 그 어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도 의무를 갖는 법이 생기면 배당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몰아주기나 뭐 일감 몰아주기, 뭐 통행세 거래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통행세 거래라는 게 뭡니까? 통행세는 이 몰아주기랑 좀 비슷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 회사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 일감을 몰아주는 거를 몰아주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통행세는 끼워 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끼워 넣기는 본사가 있고 어떤 거래처가 있을 때 보통 직거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안에다가 유통회사 하나를 끼워 넣는 건데 그 유통회사가 또 개인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이 원래 거래하던 회사는 만약에 그냥 개인 회사가 아니고 일반 그냥 거래처일 수 있죠. 거래처. 네, 일반 거래처인데 중간에 유통회사 하나를 끼워 넣으면 네네. 여기서 보통 한 마진을 5% 정도 먹습니다. 그냥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받아서 그냥 전달해 주는 거. 네, 전달도 안 하죠. 보통 직배송을 합니다. 우리 이래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네, 뭐 가장 유명하게 지금 거의 대법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제 소위 치즈 통행세라는 굉장히 유명한 별명이 붙었던 것 같고요. 미스터 피자 건이죠. 미스터 피자. 네. 가족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 케이스가 불거지면서 이제 통행세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대기업이 더 하던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정거래법으로 잘 막지를 못하고 계속 흘러오다가 중견기업들이 다 배웠죠, 사실. 사실 뭐 대기업들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들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십 년간 지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말이 자동으로 생긴 거겠죠. 뭐.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일을 못한다, 돈을 못 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일반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없으니까 뭐 저는 표현을 한국 주식은 좀 맛이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네. 주주들한테 오는 게 없습니다. 네, 요런 명목으로 가족 회사에다 넘겨주고 네. 요런 명목으로 조기다 넘겨주고 그 나머지 요만큼 찔끔 주고 배당이라고. 네.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보기에도 우리나라 PER이 가장 낮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돈이 다 주주한테 평균적으로 오지 않고 뭐 가장 세계적으로 낮은 배당 성향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 그 주식시장, 그 커지는 주식시장에 대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중국의 어떤 지배구조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리스크가 있다 이 얘기하는데 이걸 약간 우리 쪽에다 도입하면 공산당 대신 대주주. 아우, 이건 좀 심각한데. 좀 그런가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쪽은 공산당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역할을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임의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불안정한 경영 행위들이 시장 행위가 아닌 그 뭐랄까 경제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한국도 그러한 유사한 행위들을 하는 게 외국인들의 눈에는 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거죠. 이제 외국계를 가끔 대리해가지고 기업들하고 일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냥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몰아주기나 아니면은 어떤 대기업의 그 본사가 그 가족들 건물에 그냥 임차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돈 벌어서 내가 빌딩 사고 높은 임대료에 그 회사한테 임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높게 그러니까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주주는 임대료로 받고 뭐 다른 걸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당 뭐 1년에 2%야. 그러면 대주주도 똑같이 받으니까 뭐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뒤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대주주를 위해서 돈은 다 빼가고 이러니까 굳이 배당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법이 그런 대주주들의 행동을 제대로 못 막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아마 계속 되어 왔을 것 같거든요. 왜 바뀌지 않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써야겠다. 이 책이 좀 제가 저희 이제 아들 중학생을 생각하면서 썼을 정도로 되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 30년 동안 이걸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고 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일반인에 가깝고 그 보통 재벌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많이 식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재벌 얘기? 뭐 뻔한 얘기? 관심이 없어. 왜 그런지 나는 관심 없고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만 그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 저는 이제 기업과 일을 하면서 또 그걸 사실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만 알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알고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또 모르고 싸우고 이런 게 계속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좀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다 알고 이런 것들을 다들 아는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취지에서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면은 무슨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많은 무슨 뭐 화려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기업들은 죽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근데 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간단하지 않나요? 미국법이라든가 이런 데 그냥 뭐 그거 따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대주주들의 그런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들이 뭐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자본시장법에 수십 가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막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다 없애도 됩니다. 다 없애고. 지금 기업 규제하는? 다 없애고 딱 하나만 새로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도 똑같이 의무가 있다.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보통 경영을 할 때는 회사가 돈 벌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주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가끔 주주들 사이에 좀 이해관계가 다를 때가 있죠. 뭐 합병이나 아니면 몰아주기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럴 때는 일부 주주에게 유리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한 조항만 딱 넣어 놓으면
나머지 모든 세법이고 자본시장 공정거래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 소송을 하면은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통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뭐 법에 허용돼 있는 뭐 연기 신청이니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럼 그 과정들마다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그 1심, 2심, 3심 넘어가면서 들어가는 재판비, 비용,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하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니면 하다가 망하거나.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시간만 끌면 되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것도 뭔가 뭐 미국은 보니까 뭐 하면 1년 내에 뭔가 뭐 탁탁탁 하고 뭐 또 전자증거 게시제도인가? 네네.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한국에도 지금 도입하나요? 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면 왜냐면 내가 그걸 입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시키는 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그 미국 제도를 이제 얘기하면 또 거기에 좀 반발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미국은 뭐 소송의 천국이다, 변호사 돈 벌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미국이 거의 그런 그 프레임의 끝판왕까지 갔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한국은 그거의 걸음마 전 단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해야죠. 근데 어쨌건 우리가 그 금융이 되게 낙후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금융시장이. 그렇죠. 이거는 아마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그 잣대로만 봐도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국 보면 좀 한심하거든요. 중국 금융시장.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도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서 중국에 돌을 던지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 뭐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는가. 근데 무엇이 좀 구체적으로, 자, 간단하게 그 뭐 회사의 그 경영진들이 일단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아주 큰 틀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법들을 좀 챙겨볼 수 있는지 또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